시설 살 때 힘들고 억울했던 쌀! 탈시설할 때 힘들었던 쌀! 나와서 살아보니 행복한 쌀! 장애인 거주시설과 탈시설에 관한 썰 탈탈탈 털어드리는 탈시설 탈곡기 와! 네, 지난 영상에서는 장애인 거주시설이 무엇인지, 그곳에 살았던 분들이 어떤 경험을 했는지 사연자분들의 생생한 이야기를 들어서 알 수 있었는데요. 많은 분들이 답답하기도 하고 화도 많이 났던 것 같습니다. 경희님은 지난 편에서 어떠셨나요?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라 생각이 들고 정부에서 많이 지원해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함께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함께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고민을 해야 하는 게 정부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힘이 났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개인의 문제, 그 사연자님의 문제라고 하지 않았으니까 이제 내 잘못이 아니구나 하는 생각에 힘이 났을 것 같아요. 네, 오늘 썰도 아주 기대가 되는데요. 자기소개 먼저 시작할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사회자인 조아라입니다. 척척 박사 정혜란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박경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현주입니다. 네, 제가 질문 하나 해보려고 하는데요. 현주 씨는 혹시 자립하셨어요? 네, 저는 부모님이랑 살다가 혼자 살게 된 지 10년 됐어요. 오, 경희님은요? 지금 어떻게 사시나요? 저도 시설에서 살다가 자립해서 살고 있어요. 아, 그렇군요. 저희가 집을 구하는 게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현주 씨는 집을 구할 때 어떤 어려움은 없으셨나요? 저는 처음에 집을 구하고 자립했었을 때 부모님이 뭐 알려주시기도 하고 인터넷으로 찾아보고 친구들도 이렇게 자립을 하니까 그렇게 어려움은 없었어요. 그냥 마냥 혼자 이제 살게 된다라고 하는 이런 설렘? 두근거림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 그랬군요. 경희님은 또 탈시설한 당사자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시설에서 나올 때 좀 어떤 어려움이 있으셨나요? 어려움이 많았죠. 일단 선생님들을 설득해야 하고 저는 설득할 때가 너무 힘들었어요. 그리고 선생님이 집만 떨랑 갖다 주고 끝냈고요. 집을 구할 때도 와주신다고 스케줄 꼭 8시에 맞춰달라고 해놓고서는 선생님은 회의가 있다고 하면서 안 된다고 하셔서 나 혼자서 집을 구했었어요. 아, 이건 정말 인간적으로 너무하지 않나요? 아무리 시설이라도 서로 알아온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박사님, 정말로 이렇게 탈시설 하고 싶은 사람은 혼자서 모든 걸 다 준비해야 하나요? 탈시설을 할 때 시설에서 나오니 서비스 끝!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서 사실은 이건 탈시설 가이드라인을 지키지 않은 국가의 문제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탈시설 가이드라인에는 시설에서 막 나온 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서 살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과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갑자기 지역사회에서 뚝 떨어져서 나와서 너 혼자 잘 살아봐 이런 게 절대 아니에요. 4조 37항을 보면 시설을 떠나는 장애인은 미리 지역사회를 경험해 볼 수 있도록 하고 있어요. 그리고 시설에서 살면서 스스로 자기 일상을 계획하거나 내가 먹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를 좀 경험하기 어려운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경희님은 시설에서 사실 때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좀 잘 하면서 그렇게 살 수 있었나요? 시설을 많이 옮겨 다녔잖아요. 근데 그 시설에서 하자고 하는 것만 열심히 따라서 했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스케이트를 타러 갔는데 스케이트를 배우는데 발에 맞지 않는 스케이트 언니들이 물려준 스케이트화를 신었고 규칙에 따라서 해야 하고 그리고 규칙 정해진 것에 맞춰서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20살까지 온 것 같아요. 23살까지 살았던 것 같아요. 경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시설 안에서는 뭔가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뭘 잘하는지 이런 거를 알 수 있는 것보다는 내가 하고 싶지 않은 것, 그리고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일을 해야 한다는 것,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설에서 나오게 되면은 내가 어떤 걸 좋아하는지, 내가 어떤 음식을 좋아하는지, 요리는 어떻게 해서 먹는지, 친구들과의 관계는 어떻게 이어가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배워야 하는데요. 그런 것들을 잘 배울 수 있도록 국가가 지원해야 한다라고 말한 탈시설 가이드라인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탈시설 가이드라인이라고 하는 것이 진짜 한 사람이 지역사회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잘 고민하고 만들어진 것 같아요. 저는 비장애인으로서 살아가다 보니 그냥 친구, 가족이랑 같이 살아가면서 실수도 해보고 그걸 통해서 많은 경험을 해보고 하는 삶을 살아왔었는데 이 시설에서 살아온 사람들은 이런 귀한 경험을 해보지 못하는 것 같아서 시설에서 사는 삶이 쉽지 않고 좀 어렵다라고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맞아요. 시설에서는 다양한 경험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역사회에서 나왔을 때 장애인에게 맞는 지원들이 더욱더 다양하게 필요한 것 같은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필수적이라고 하면은 바로 주거 아니겠습니까? 그쵸. 그 지역사회에서 집을 구하는 거는 누구한테나 참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주거 지원을 하려고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고요. 특히 탈시설에서 나온 장애인분들이 내가 갈 수 있는 곳이 있을까? 이런 걱정을 하시기도 하는데 탈시설 가이드라인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32조 32항에서는 정부는 탈시설 장애인에게 공공주택이나 집을 구할 수 있는 돈을 지원하고 장애인이 안전하고 적절한 집에서 살 수 있도록 보장을 하고 있어요. 안전하고 절절한 집은 뭔가요? 네, 그래서 저희가 직접 다녀왔는데요. 어떤 곳일지 정말 궁금하죠? 네. 지금 한번 보시겠습니다. 저는 임재원이라고 하고요. 지금 대구에서 살고 있고, 네, 탈시설을 한 지는 지금 13년 정도, 네, 되었어요. 대학교에 가서 자연스럽게 자립을 하게 되었고, 이제 처음 생활은 대학교 기숙사에서부터 시작을 했어요. 다행히 이제 학교가 상해 친화적인 그런 학교라서 이동하는 거나 뭐 여러 제도적인 준비는 어느 정도는 돼 있어서 그나마 수월하게 다녔던 것 같아요. 대학교 졸업할 때쯤에 제가 사실 이제 1년 졸업 연기를 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학교 근처에 원룸을 이제 찾아다니기 시작을 했고, 뭐 엄밀히 말하면 그때부터 이제 네, 자립을 하게 되는 거죠. 네, 저도 임대주택을 이제 신청을 하긴 했었는데, 선정이 되었는데, 임대주택이 시에서 조금 벗어난 외곽 지역에 있는 임대주택이었어서 제가 그 당시는 대학원을 다니고 있었고, 대학원과 거기는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다 보니까 다닐 수가 없는 환경이었고, 또 그렇게 간다면 활보도 새로 구해야 되는 입장이었고, 그래서 포기하게 됐죠. 처음에 이제 부동산을 찾아가서 요청드리는 거는 휠체어가 가야 한다. 휠체어가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최대한 역 근처였으면 좋겠다. 이동하기가 편하게. 또 그리고 저는 월세나 이런 게 좀 저렴해야 한다. 그런 조건들을 다 따지니까 사실 갈 수 있는 집이 많이 없는 거예요. 공인중개사도 난감해하고 많이 헛수고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엘리베이터는 있다고는 하는데 그 엘리베이터까지 가는 길에 이제 턱이 좀 높다 이런 경우가 있고, 네, 그리고 또 엘리베이터가 엄청 좁아서 들어갈 수가 없는 그런 경우도 있고, 또 방 입구 이제 현관이 또 좁아서 이제 휠체어가 진입이 너무 힘든 그런 경우들도 있고 그랬었던 것 같아요. 네. 지금 있는 집은 제가 자립하고 13년 동안 가장 제일 좋은 집이라고 할 수 있는데, 지금까지 생활했던 거를 생각하면 엄청 지금은 너무 좋아진 집이라서, 예, 이거는 그나마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 안에서 고른 집이다 보니까 그래서 더
이제 만족스러운 것 같기는 하지만 네, 완벽 100%라고 하기에는 네, 아직 모자라기도 합니다. 일단은 방과 거실 사이를 방 문이 딱 휠체어가 딱 낮게 설계가 돼 있어서 겨우 왔다 갔다 해야 되고 방 턱도 살짝 문지방도 있어서 네, 불편하기도 하고 화장실도 문이 지금 방에 있는 문보다 거의 한 3분의 2 정도 크기이고 엄청 좁기도 하고 턱도 엄청 높아서 아예 휠체어가 들어가기는 어렵고 제가 휠체어로 못 들어간다고 해도 저는 그 리프트가 있어서 그거를 사용하면 좀 화장실 왔다 갔다 할 때 편한데 그거를 사용하지 못하는 구조다 보니까 활동 지원사분이 이제 몸으로 들어서 옮겨야 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서로 힘든 부분이 있죠. 사실 지금 이제 나라에서 주는 임대주택 같은 경우에는 수가 많이 없기도 하거니와 거의 대부분 시외 지역에 많이 있더라고요. 외곽 지역에 있다 보니까 사실상 거기로 들어가면 안 그래도 장애인 이동권 너무 힘든데 또 더 힘들어지는 경우 거기에서는 콜택시밖에 의존할 게 없다 보니까 마냥 콜택시를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또 저 같은 중증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활동지원사 안 그래도 구하기 힘든데 그 외곽 지역으로 가면 그쪽까지 출퇴근을 할 수 있는 사람을 또 구해야 된다는 조건이 하나 더 붙는 거니까 더 힘들고 그러다 보니까 마냥 뭔가 그 임대주택 된다고 하더라도 걱정이고 또 안 된다고 하더라도 당장 내가 살 곳이 없으니까 또 걱정이고 네,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 분노에 차는 이 영상 경위님은 어떻게 보셨나요? 저는 장애인이 살려면 일단 턱이 없어야 하는데 거기 임대 아파트는 턱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휠체어를 가지고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게 문제점이고 만약에 기어서 갈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게 언덕이 너무 높아서 기어서도 모용 못하는 상태에 있고요. 싱크대가 너무 높아서 배고플 때 내가 뭘 못해 먹고 싱크대도 개조가 되었다면 그리고 화장실도 개조가 잘 되어 있으면 충분히 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서 살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임대 아파트에서도 살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지금은 너무 위험한 구조여서 권하지는 않아요. 이 영상을 보면서 생각해보니까 어렸을 적에 임대 아파트 친구네 집에 간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임대 아파트를 찾아갈 때 너무 구석에 있고 산 아래에 있어서 찾아가기도 힘들고 버스가 다니지 않아서 집을 찾아가기 좀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복도도 좁게 되어 있고 어둡게 되어 있고 근데 그랬던 곳이 임대주택이구나라고 하는 게 지금 생각이 났어요. 맞아요. 참 답답한데 하지만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요. 지역사회에서 장애인이 살기 어렵다고 해서 시설을 선택할 수 있다? 없다!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겪는 일들을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장애인을 계속해서 시설로 보내려고 하는 것은 명백히 탈시설 가이드라인 위반입니다. 내가 시설에서 나와서 살게 되면은 내가 그 집에서 살 수 있는 그런 집에서 살아야 되잖아요. 주거 서비스라고 해서 딸랑 어떤 집의 공간만 제공해주는 게 아니라 집 주변에 이용하기 편한 병원이나 가게, 서비스나 지하철, 그리고 탈시설한 장애인이 지역사회 돌아다니면서 편하게 살아가기 좋은 공간이어야 한다고 탈시설 가이드라인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생각해보면 아이가 있는 곳이나 좀 가족이 많은 그 가족의 경우는 나라에서 좀 큰 집도 주기도 하고 학교가 근처에 있으면 주변 환경이 잘 되어 있는 것 같거든요. 근데 막상 생각해보면은 이렇게 각자 특성에 맞춰서 주변 환경이 되어 있어야 되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근데 장애인에 대해서는 이제라도 잘하면 되겠죠? 정말 이런 우리의 생각들이 탈시설 가이드라인에 담겨 있는 게
너무 들으면 들을수록 감탄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부탁인데요. 정부에서도 이 탈시설 가이드라인을 제발 공부 좀 하십시오. 제발. 지역사회에서 장애인이 살기 어렵다면 어떤 부분이 살기 어렵게 만들었는지 확인하고 잘 살 수 있도록 서비스를 만들어야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집을 구하기 어려우면 왜 어려운지 알고 나라에서 바꿔 나가야 해요. 그런데 서비스만 이용해서도 되는 게 아니라 내가 갑자기 아플 때, 그리고 내가 갑자기 은행 가서 돈을 구할 때, 그리고 핸드폰을 사러 갈 때, 그리고 내가 무엇을 할 때 나를 지원해 줄 수 있는 지원자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이 들어요. 네, 맞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침 경희님과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 분이 또 사연을 보내주셨어요. 현주님, 어떤 사연인가요? 네, 펭귄님이 보내주신 사연인데요. 제가 사연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탈시설 3년차 펭귄입니다. 저는 손과 발을 움직이기 어렵고 24시간 하루 종일 휠체어에 누워서 생활하는 장애를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누구보다 많은 곳을 돌아다니는 사람입니다. 활동지원사 선생님도 여행을 좋아하셔가지고 저와 함께 여행을 다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마음을 먹고 큰 차도 샀습니다. 이야, 이제 기차 타고 갈 수 있는 곳뿐만 아니라 지역 곳곳에 갈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요. 매번 아쉬웠었잖아요. 기차로 갈 수 있는 곳이 많지 않으니까. 아니, 가고 싶은 곳 다 말해봐요. 우리 다 갑시다. 저는 남쪽 바다 가보고 싶어요. 거긴 겨울에도 따뜻하겠죠? 그럼요. 그러면 이번 겨울엔 거제도를 한번 가볼까요? 우리 거제도 가서 회랑 한잔 할까요? 저 해 뜨는 것도 보고 싶어요. 벌써 너무 설레요. 근데 겨울 거제도 여행의 부푼 꿈도 잠시 저에게 날벼락 같은 소식이 찾아왔습니다. 따르르 따르르. 네, 여보세요? 네, 펭귄님 맞으신가요? 네, 맞습니다. 어디세요? 국민연금공단입니다. 이번에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받으셔야 해서 전화드렸습니다. 종합조사요? 그게 뭔 말이죠? 아, 혹시 펭귄님께서 활동 지원 서비스나 다른 서비스가 더 필요한 건 아닌지 조사하는 거예요? 아, 그렇군요. 근데 저는 이미 활동지원 서비스 하루에 24시간 받고 있어서 괜찮아요. 아, 아니요. 이건 의무적으로 받으셔야 하는 거고요. 안 받으시면 안 됩니다. 전화를 마치고 활동지원 서비스 중개하는 기관에 물어보니 종합조사로 활동지원 서비스 시간이 줄어들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받기는 받아야 한다고 해서 아주 떨리는 마음으로 종합조사를 받았어요. 제 몸을 스스로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니까 당연히 24시간이 나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너무 안심했던 것일까요? 활동지원 서비스 시간이 한 달에 100시간으로 줄어들었다고 연락이 왔어요. 왜 시간이 줄어든 건지 아무런 설명도 없이. 앞으로 저는 하루에 3시간 동안이나 혼자 있어야 되는 겁니다. 겨울에 거제도 여행 해 뜨는 것은 꿈에도 이제 할 수가 없는 것이고 당장 목숨이 위험할 정도예요. 만약에 집에 불이 난다고 해도 저는 가만히 볼 수밖에 없어요. 몸을 움직일 수 없으니까. 그리고 자세를 바꿀 수 없으니 계속 한 곳에만 눌러 있어서 욕창이 생겨서 병원에 입원도 해야 되고 퇴원도 해야 되고 계속 병원에 왔다 갔다 해야 해요. 계속 이렇게 고통스럽고 힘든 하루하루를 버텨야 하는 겁니다.
24시간 활동 지원 서비스가 필요한 장애인은 시설에 살아야 한다고 사람들은 이야기하던데 장애인이 시설에서 사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걸까요? 저는 정말 너무 슬픕니다. 근데 저는 절대로 시설에 들어가고 싶지 않아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지역사회에 나온 지 3년이 되신 펭귄님의 사연을 들어봤는데요. 정말 막 여기저기 재밌게 돌아다니고 맛있는 것도 먹고 예쁜 풍경도 보면서 이제야 좀 탈시설의 맛을 즐기고 계셨는데요. 활동지원 서비스가 이렇게 줄어들다니 걱정이 한가득이다 라는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경희님은 이렇게 활동지원 시간이 하루아침에 대폭 삭감된 펭귄님의 사연을 들으니 좀 어떠셨나요? 저도 만약에 시간이 깎인다고 하면 더 실망이 클 것 같고, 그리고 살 수 있는 희망을 놓치는 것 같아요. 진짜 생명의 위협을 느낄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활동보조 시간이 많이 늘어나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아니 근데 정부에서는 왜 이 활동지원 시간을 삭감하는 걸까요? 또 핑계죠. 왜냐하면 돈 예산 없다는 핑계로 또 대고, 그 다음에 사람 인력수를 적게 하는 추세잖아요. 맞아요. 박사님, 이런 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나라에서 1년 동안 쓸 수 있는 돈이 정해져 있다. 이런 예산이 정해져 있다는 사실은 사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근데 너무 놀랍게도 이렇게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장애인에게 지원해줄 수 있는 돈이 한정돼 있다. 서비스가 한정돼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어쩔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놀랍게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탈시설 가이드라인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정확하게 하고 있는데요. 지금 시설에 들어가는 정부의 돈을 모두 확인해서 그 돈을 시설이 아니라 자립생활에 필요한 서비스에 사용하도록 하는 예산을 마련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모든 장애인이 자신의 선택에 따라서 일상생활과 사회참여에 필요한 부분에 지원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없어서 못 준다? 이거는 탈시설 가이드라인을 그냥 지키지 않겠다. 이 말과 다를 바가 없을 것 같아요. 네, 저는 처음에 영상 이 사연을 들어보고 서비스 시간을 더 주려나? 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이런 생각을 싹둑 자르는 것 같아서 좀 절망스러워요. 맞아요. 절망은 이미 하긴 했지만 우리가 절망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네, 우리가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 더 나은 삶을 만들기 위해서 이 탈시설 가이드라인을 알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 펭귄님 꼭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국민연금공단에 가셔서 나는 이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 라고 이야기를 꼭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자립생활센터나 탈시설 장애인 단체에 연락하셔서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담도 꼭 받아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꼭 상담을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장애 유형이나 정도에 따라서 또 필요한 지원들이 다를 수 있잖아요. 뭐 청각장애, 시각장애, 발달장애 이런 유형에 따라서 나에게 필요한 그런 서비스들이 달라질 수 있을 텐데 경희님한테는 어떤 서비스나 지원이 필요했었어요? 저는 은행 가는 거, 그리고 병원 가는 거, 활동보조인, 그리고 쉬운 자료, 지하철 쉬운 안내 표지판, 쉬운 투표 용지가 없어서 많은 국민들이 많이 불편을 겪고 있어요. 그 이유는 사진과 로고, 색깔 있는 로고와 정당 이름이 포함이 돼야 합니다. 대만이라는 곳에서는 그 투표 용지를 그렇게 사진도 있고 로고도 있고 이름도 있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발달 장애인뿐만 아니라 그리고 노인들도 편하게 이용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주변에 청각장애인 친구, 귀가 들리지 않는 친구가 있는데요. 그 친구가 병원 갔을 때 그렇게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내가 아파서 병원에 갔는데 병원에 가면 내가 왜 아픈지 이유를 물어보고 확인하려고 가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제대로 말을 들을 수 없으니까 내가 왜 아픈 건지 어떻게 약을 먹어야 하는지 그게 너무 힘들고 좀 두렵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장애의 유형이나 정도에 맞춰서
개개인에게 필요한 서비스나 지원이 다양하게 돼야 되고 또 그런 정책이 만들어져야 되죠. 해야 할 일이 정말 많습니다, 정부. 그 탈시설 가이드라인에서는 각종 지원 서비스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맞추어 제공될 만큼 다양해야 한다라고도 나와 있는데요. 정부는 이걸 꼭 기억을 해주길 바랍니다. 정부 보고 있나? 지켜보고 있다. 이렇게 사람들에게 알려주지 않으면 끝까지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당사자들이 정부가 해야 할 일들은 이런 거야 라고 친절하게 좀 알려줘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펭귄님의 사연을 마지막에 이런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활동보드 서비스 24시간 한 사람들은 그러면 시설로 돌아가야 되나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을 텐데요, 분명히. 그런 분들은 이제 시설에서 장애인들을 만나보지 못한, 그 시설에 사는 장애인들을 만나보지 못하기 때문에 잘 알지 못하고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을 거라고도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문제를 계속 가만히 두고만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탈시설 가이드라인을 만든 유엔에서도 이런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탈시설 가이드라인에서는 정부가 탈시설이 유엔 장애인 권리 협약에서 반드시 지켜지도록 한 약속이라는 것을, 그래서 모두에게 필요한 일이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야 하는 그런 책임이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정부가 그 역할을 하지 않은 거죠. 아니 그러니까요. 탈시설 하고 싶은 당사자가 시설 직원이나 가족들에게 나 시설에서 나가고 싶어요 이렇게 막 질질 짜고 지지고 볶고 이러는 게 아니라 정부가 바로 그 역할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탈시설해서 지역사회에서 살면 이런 지원을 이용하면서 살 수 있습니다 라고 안심과 신뢰를 줘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쵸 경희님? 네, 맞습니다. 정부가 장애인 당사자들에게 탈시설에서 살아갈 수 있다라는 용기를 줘야 하는데요. 내가 자유롭게 살고 있다가 갑자기 다시 시설로 돌아오라는 소리는 말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너무 숨이 막힐 것 같아요. 누구도 안 들어갈 것 같아요. 오늘 두 분의 사연을 들어봤습니다. 모두 어떠셨나요? 먼저 경희님 먼저 오늘 이야기 나눈 소감을 말씀해 주실까요? 저는 정말 탈시설이라는 말을 참 너무 쉽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앞으로는 열심히 탈시설 알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누구나 지역사회에서 사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동네에서 함께 살아가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네, 저는 오늘 함께 하면서 이 탈시설 가이드라인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이 전 세계 많은 장애인들이 그동안 시설에서 살았던 이런 경험을, 그리고 차별의 상황을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를 잘 고민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하고 만들어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탈시설 하면서 어떤 것들이 필요했는지 장애인 목소리를 담아서 만들어진 것 같아가지고 정말 저도 많이 알게 됐고 많은 분들이 힘을 얻게 되었을 것 같아요. 오, 두 분 다 어느덧 탈시설 척척 박사가 되어 계신 것 같은데요. 사연 보내주신 분들의 문제도 잘 해결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저도 우리 사회에서 탈시설 가이드라인이 잘 지켜지는지 매의 눈으로 확인하고 모니터링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탈시설 탈곡기였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그래도 아직 헷갈리는 탈시설의 궁금증을 한 방에 푸는 시간을 준비해 오겠습니다. 그러면 마무리할까요? 시설 살 때 힘들고 억울했던 쌀! 탈시설 할 때 힘들었던 쌀! 나와서 살아보니 행복한 쌀! 장애인 거주시설과 탈시설에 관한 쌀! 다음 시간에 만나요!